예,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먼 미래를 우리가 함께 내다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예전에 한번 다뤄드렸었던 그런 내용이죠. 이제 코로나19가 지난 이후에 경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 나가야 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상품들을 골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. 일단 경기 회복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가는 그 시나리오가 모두가 다 좋아질 수는 없고 이제 양극화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자산 시장에서의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그런 양극화가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가 한 차례 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부양책을 썼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중앙은행에서는 자산 매입이라던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를 했고요. 또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살포를 하면서 사실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화폐의 양만 불과 몇 년 사이, 1, 2년 사이에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자산 매입량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이 지금 당장은 인플레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실물 시장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물가라던가 뭐 주식,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들까지도 굉장히 큰 인플레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. 그렇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어떤 상품이든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. 이게 작년 한 해의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받느냐. 기존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은 거의 자산이 펌핑되다시피 큰 폭으로 가격이 불어났고요. 또 개인적인 이유겠죠. 누군가는 원래부터 이 자산을 많이 쥐고 계시지 못했고 또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모으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미리부터 자산 가격은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단 말이죠.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든 이 부동산을 잡고자 많이 노력을 했다면 이런 움직임이 이제 여러 시장으로 전이가 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때는 또 주식시장이 불타올랐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불타올랐다가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암호화폐 시장조차도 타격을 좀 입다 보니까 어떤 시장으로 튈지 모르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매도인과 매수인 두 쪽 다 관망세에서 거래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기간의 문제만 존재를 하지 언젠가라도 코로나는 극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. 자,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상화를 통한 과정이 펼쳐지게 되면 일단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될 것이고요. 또 그 방식으로는 뭐 테이퍼링이라던가 아니면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형태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란 말이죠. 그러면 그렇게 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거주로서 살게 될 것이냐.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기술 기업들,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, 이런 기업들은 당장 올해부터서라도 굉장히 큰 실적적인 증가가 있었어요.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걸로 이미 예측이 되고 있고요.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층 더 소득이 높아지고 자산 가치를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하고 계시는 이런 중소기업들이라던가 경기 민간기업 그리고 또 자영업 그것도 뿐만 아니라 청년층 이런 젊은 세대 연배들 이런 분들께는 앞으로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되는 세상 속에서 고용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되며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주거라는 부분을 따질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냐. 평균가가 10억을 호가하는 서울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분은 기존에 미리 이 물건들을 가지고 계셨던 5, 60대 분들 혹은 이번 장에서 늦게나마 이 장에 탑승했었던 분들 그런 분들 제외하고서 쉽게 소득을 모아서 이런 장에 탑승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.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대체주택으로서의 전월세라던가 혹은 뭐 아파트로서의 전월세 아니면 서울을 떠난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의 전월세 이런 형태로 거주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대상은 너무나 높게 올라붙어 있는 이런 자산들의 가격이 아니라
약간은 열등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큰 폭의 자산 가치 상승을 이뤄내지 못했었던 형태의 주택들, 그런 형태의 주택들을 세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상당히 좀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장세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서울 같은 경우는 차츰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른 시장들이 별 재미가 없단 말이죠. 주식시장도 재미가 없고 또 암호화폐 시장도 재미가 없고 하다 보니까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약간씩 서울에도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, 경기 인천 쪽 이제 수도권 일대라던가 아니면 지방 몇 군데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호가지만 호가에 대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는 있다. 다만 이제 대구 같은 지역들에서는 너무 높은 분양가 수준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일부 미계약이라던가 미분양이 좀 속출하고 있는,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양극화 역시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시간은 필요로 하겠지만 이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. 다만 이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 전 항상 그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, 경착륙 형태로 가격이 너무 급하게 빠져버리면 그건 역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연착륙 형태로 차츰 조정이 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살 거주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,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, 이 양쪽 다 과거 몇 년 동안 해왔었던 그런 방법과는 조금 다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세상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